안녕하세요. CR국어 양일수입니다. 오늘은 수능국어 문법 실전 풀이법 또 한 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6차 문제 11, 15번을 가지고 실전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과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풀이 비법 방법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알고 있는 학생은 간단하게 앞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내용을 상기해 보시고 완벽하게 각인된 사람 물론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 방법이 조금 미숙하거나 아직은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된 친구들은 이 부분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1번에 도착했을 때 11번부터 차례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5개의 문제 가운데 자, 문제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유형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을 먼저 점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쉬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문제를 확인해 봅니다. 자신이 없거나 혹은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나중으로 순서를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박스 재심은 이 문제, 두 문제가 묶인 문제 같은 경우도 그 개념이 좀 어렵거나 생소한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닌 경우에는 자, 그런 경우 간혹 있을 수 있죠. 아무리 개념 정리가 되어 있다 해도 자, 출제자가 생소한 영역에 심화된 개념을 박스 안에 제시해서 좀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지문을 섣불리 넘겼다가 시간을 왕창 깨먹고 멘탈까지 날리기 때문에 나중에 푸는 게 좋겠죠. 따라서 자, 그렇게 순서를 정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대시면 나중에 풀고 보통 쉬운 것부터 순서 정해 풉니다. 자, 그 다음에 푸는 순서를 푸는 순서를 정했다고 한다면 순서를 정한 후에는 자, 맨 먼저 풀 문제부터 자, 선지를 체크하면서 풀어 나가는데요. 선지 체크할 때 앞문제 1, 2, 3번 정도의 답이 있다고 한다면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된 친구들은 1번이 답이라는 확신이 들면 2, 3, 4는 굳이 안 봐도 되겠죠. 그러나 개념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일수록 자신이 없기 때문에 1번 긴 거 같은데 잘 모르겠음 2, 3, 4, 5, 까지 전부 다 선지를 검토하느라 여기에 시간을 왕창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쫓기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마지막에는 독서 지문 같은 걸 풀지 못해서 점수가 왕창 깎이는 이런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 우리가 문법을 장기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법을 푸는 문제 푸는 비법과 유형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문법 개념이 되겠습니다.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정리 암기하고요. 자, 기본 개념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 유형을 반복적으로 풀어서 문제를 쉽게 빨리 정확히 풀 수 있는 아주 훈련된 상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문법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이제 실전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5문제에 묶여 있는 것 속을 보면요. 11번, 12번이 지금 박스로 묶여 있네요. 자, 묶여 있는 문제가 먼저 출제가 됐습니다. 있는 문제 지문을 슬쩍 보면 지문을 자세히 읽지 말고 먼저 슬쩍 보기 바랍니다. 자, 격조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언뜻 보기에도 길이가 굉장히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자, 11번 내용도 좀 복잡해 보이고요. 자, 12번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12번 문제도 자, 중세국어 텍스트가 나와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양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11번, 12번은 순서를 나중으로 돌려서 나머지 세 문제를 먼저 풀고 문학과 독서를 푼 다음에 돌아오거나 아니면 좀 자신 있는 친구라면 나머지 문제 문법 3개를 먼저 풀고 문법의 끝부분에서 11, 12를 푸는 것이 좀 더 멘탈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이런 식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니까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말, 그러니까 이건 딱 보니까 정확한 발음이어서 음원의 변동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이건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요. 14번 문제는
자, 미치준 단어 기억의 예로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요. 보니까 합성어에서 어근의 품사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것도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고 15번 문제 볼게요. 자, 보니까 문장의 명사, 절, 안긴 문장, 자, 그 다음에 관형절, 안긴 문장 이런 것들이 나온 걸로 봤을 때 자, 절의 종류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딱 보기에 13, 14, 15번은 순서대로 풀어도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이렇게 순서를 정한 다음에 자, 13번부터 풀어가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정확한 발음을 참고해서 자, 부정확한 발음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볼까? 자,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들. 자, 지금 여기 차례에 대해서 자, 표기는 차례 이중모음인데 부정확한 발음은 단모음으로 바꾸는 건 부정확한 발음이고요. 자, 이중모음 그 자체를 발음하는 것이 정확한 발음이 되겠네요. 자, 뭐 쉬운 내용입니다. 자, 선지 1번 볼게요. 자, 선지 1번 보니까 자, 차례는 얘가 이중모음인데 원래 레에는 단모음으로 발음해서 부정확한 얘기가 됐습니다. 자, 이건 맞는 분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는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 선지 2번. 자, 알치에서, 자, 정확한 발음은 아래 받침에 있는 겹받침의 히읗과 지읒이 만나서 거센 소리 되기에 의해서 치로 바뀌는 거죠. 자, 이건 거센 소리 되기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확한 발음은 지금 알지에서, 이건 뭡니까? 알지. 자, 히읗을 탈락시킨 다음에, 앞에 있는 히읗을 탈락시킨 다음에, 뒤에 있는, 자, 리을 뒤에 있는 지읒을, 된소리 대기로 바꿔놨네요. 자, 이렇게 잘못된 거네요. 자,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2번. 자, 알치는 거센 소리 대기를 적용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알치는 자음군 단수나 둘 중에 하나는 알치에, 자, 리을, 히읗 다음에 치인데 히읗을 단순화시켜서 탈락시킨 다음에 된소리 맞는 분석이네요. 자, 2번도 맞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꼬치. 자, 꼬치로 발음하는 게 맞죠? 딱 보니까 연음시켰습니다. 연음시킨 이유는요. 여기 뒤에 이가 모음 시작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앞에 받침에 있는 자음을 대표음,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대표음 디귿으로 바꾸지 않고 곧바로 살려서 연음시키는 거죠.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조건이죠. 자, 그런데 3번 설명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꼬치는 연음을 하고 구개음을 적용시킨다. 자, 바로 연음을 하고 끝내야 돼요. 구개음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치읓을 바로 뒤로 넘기면 되는 거죠. 자, 꼬디는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했어요. 음절, 자, 치읓을 끝소리 적용하면 디귿이 되고, 그 다음에 연음시킨 거 맞긴 맞네요. 자, 이렇게 분석하는 게, 꼬디를 이렇게 분석하는 건 맞긴 맞는데, 자, 이건 잘못된 적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음으로 시작한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올 때는 앞에 거를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대표음 디귿으로 바꾸지 않고 곧바로 연음만 시킵니다. 연음만. 자,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확실히 3번이 잘못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선지 3번이 쉽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4, 5번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습득했을 경우에는 선지 선택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앞번호 1, 2, 3번 안에 답이 나올 때에는 뒤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실력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자, 밑줄 친 단어 중 기억의 예로 적절한 것을 물었네요. 자, 기억의 우리말에서 합성어의 품사는 뒤에 오는 말의 품사와 같은 것이 원칙이다. 자, 합성어라고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일부분. 어근과 어근이 만났을 때 합성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합성된 단어의 품사는 뒤에 오는 말의 품사, 그러니까 어근이 두 개 있을 때 이게 뒤에 오는 말이고 이게 앞에 오는 말인데요. 각각의 그 어근이 각각의 원래 품사가 있겠죠. 그 원래 품사 각각 있는데 특히 뒤에 오는 어근의 품사가 합성된 단어의 품사를 결정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세모 쳐야 되겠네.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자, 근데 뭐 이런 경우 뒤에 사례가 나오지만 우짓다 같은 경우 우짓다 역시 이건 울다와
짓다의 합성 아닙니까? 자, 우짓다의 품사는 동사가 되겠는데요. 전체 품사는 자, 뒤에 있는 단어의 품사가 동사입니다. 그 앞에 있는 단어의 품사도 동사이네. 아무튼 뒷단어의 품사가 전체 품사를 결정했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와 달리 뒤에 오는 어근의 품사가 전체 품사와 다르게 쓰이는 경우도 있다. 자, 특별한 케이스네요. 자, 뒤에는 단어 자, 이것을 우리가 판별하기 위해서는 선지에 나오는 사례들을 품사 분석을 하면 쉽게 해결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우직고는 이미 했기 때문에, 자, 직고가 동사인데 전체가 동사역으로 뒷단어가 결정이겠습니다. 이거는, 자, 다른 품사를 쓰이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아니네요. 자, 다른 품사가 바뀌는 걸 고르는 게 문제입니다. 자, 곧잘. 자, 이때 품사에 대한 어떤 기본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곧이라는 단어의 품사는 뭡니까? 앞에 거는 부사고, 뒤에 역은 잘도 부사가 되겠네요. 그런데, 자, 곧잘 전체의 품사는 뭡니까? 이것도 곧잘이 다른 단어는 서술어를 꾸미기 때문에 부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뒷단어의 잘이라는 부사가 전체 곧잘이라는 합성어의 품사를 결정했습니다. 자, 이것도 밑줄건 기억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남다르다. 자, 남의 품사는 명사가 되겠고요. 다르다의 품사. 그럼 다르다의 품사. 같다, 다르다. 상태를 가리키니까 품사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단어의 품사는 뭘까요? 남다르다. 남다르다. 이것도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전체 품사 역시 형용사가 되겠네요. 따라서 선지 3번도 뒷단어의 품사가 전체 품사를 결정했으므로 이것도 정답은 되지 않겠습니다. 4번 딴짓. 자, 여러분들 딴이란 단어의 품사 잘 모르겠죠? 그런데 굳이 몰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뒷단어 어근의 품사만 우리가 알면 되니까 짓이라고 하는 할 짓, 짓은 명사네요. 그죠? 명사입니다. 자, 그럼 합쳤을 때 딴짓의 품사는 뭘까요? 또 딴짓을 뒤에 조사, 을이 온 걸 봤을 때 딴짓도 역시 품사가 명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도 뒷단어 짓의 품사, 명사가 딴짓 전체의 품사, 명사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답은 아니겠네요. 선지 5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는 힘이 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힘들다. 힘은 명사가 되겠고요. 들다는 동사가 됩니다. 들어가다. 뭔가 들어가다. 들다는 영어로 들어가다의 뜻이니까, 영어로 in의 뜻이죠. 들어가다는 품사가 동사가 되겠네요. 자, 품사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들다가 동사입니다. 자, 힘들다. 나 이번 시험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자, 이렇게 품사가 우리가 결정이 되네요. 그럼 힘들다의 품사는 뭡니까? 힘들다, 힘이 들다, 힘들다. 상태를 가리키죠. 품사는 형용사가 되겠네요. 이런 품사가 형용사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뒷단어의 품사는 동사인데 전체 품사는 형용사여서 품사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네요. 그죠? 품사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선지 5번이 답이 되기 때문에 1, 2, 3, 4까지 시간을 좀 낭비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개념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선생님 4번의 딴의 품사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딴의 품사를 모르는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딴 사람, 딴 공부, 딴 책 등등. 딴은 책, 공부, 사람 같은 명사를 꾸미네요. 자, 체언을 수식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자, 형태가 이미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딴이 항상 딴만 쓰이지 형태가 딴의, 딴을, 딴의 등등 형태가 바뀐 거 아니죠? 형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고정되어 있고 활용하지 않고 체언을 수식하는 품사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관형사입니다. 관형사. 따라서 이미 여기서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딴, 관형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자, 15번은요, 지금 우리가 문장의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료를 탐구한 결과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딱 보니까요, 자,
탐구 과제 볼까요? 어떤 문장에 명사절로 안길 때 명사절이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본적인 문장에 대한 암기들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명사절은 미음이나 기로 끝난, 끝이 미음이나 기로 끝난 안긴 절을 가리키는데 이게 품사 형태만 가리키는 것이지 문장 성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명사절이 주어로 쓰이거나 목적어로 쓰이거나 혹은 부사어로 쓰이거나 혹은 관형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거든요. 따라서 이거 문제가 되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례가 어떤 것인가 하면요. 밑에 선지 여기 자료에 있는 여기 있는 이거를 분석해 보면 자, 여기 있는 것을 분석해 보면 이것들 사례를 공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어떤 문장이 관형절로 다른 문장이 안길 때는 특정 문장 성분을 생략. 이것도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죠. 자, 주어가 생략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생략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사어가 생략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문장 성분의 생략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 개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 1번 탐구과제를 처음 보는 학생이라면 공부가 아주 문법이 안 된 친구고요. 자,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좀 개념이 정리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안긴 절부터 먼저 끄집어내야 되겠습니다. 우선 자, 그가 훔친 보물이 국보였음이. 자, 그 보물 전체로 볼 때 자, 그가 훔치니 보물을 꾸미는 관형절이 되겠고요. 자, 보물이 국보였음이. 자, 이게 끝이 의미로 끝나니까 자, 명사절이 되겠네요. 자, 선지 1번은 여기 명사절인데 이 절에 이 명사절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절 뒤에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붙어 있는 걸로 봤을 때 아마도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네요. 따라서 선지 1번 가겠습니다. 명사절의 문장 성분은 자, 국보였음이 공개됐다. 주어네요. 따라 주어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 관형절 안긴 문장에서 생략된 문장 성분이 뭐냐. 자, 그가 훔친 보물이. 자, 그가 훔쳤다가 SV인데요. 자, 뭘 훔쳤습니까? 보물이라는 목적어가 나오네요. 자, 여기 관형절 안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략된 문장 성분 목적어 맞네요. 1번은 자 맞습니다. 그러므로 자 섣부르게 1번이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땡큐입니다. 땡큐 정말 땡큐죠. 왜냐하면 2, 3, 4 전체를 너무나 볼 것도 없어요. 왜? 1번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자 이렇게 선지 앞에 답이 나올 경우에는 화끈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개념 정리가 완벽히 되어야 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가 안 된 친구들 위해 선생님이 밑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자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니은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살아있기만을. 자, 전체 주어는 아버지는이네요. 자, 아들이 살아있기만을. 여기까지가 전체가 목적어 절이네요. 바랐다 부입니다. 자, 이 기로 끝났으니까 명사절인데요. 자, 니은이 명사절의 문장 수분 역할은 무엇입니까? 뒤에 을이라는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니은은 일단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자, 그죠? 그 다음에 관형절이 어디 있습니까? 니은 문장에서 자, 잃어버리라는 단어가 아들을 꾸미고 있네요. 자,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어 생략입니다. 자, 근데 선지에는 주어 생략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어. 자, 이렇게 지어볼 수 있겠고요. 자, 디귿 문장 넘어갑니다. 자, 전체 내가 책을 산 서점이 자료를 수집하기에 자, 내가 책을 산 서점이 전체의 주어가 되겠네. 그 서점이 자, 유리하다. 전체의 서술어입니다. 자료를 수집하다. 기까지가 명사절이 되겠네요. 자, 기 끝내 명사절인데 여러분 여기에 주어는 생략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기 일단 주어 생략되어 있고요. 자, 수집하기에 자, 이 명사절이 끝이 기로 끝나는데 뒤에 조사애가 붙었습니다.
조사 애가 붙어서 전체 문장에서 문장 성분 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애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서술어 꾸미네요. 자, 여러분 서술어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 뭡니까? 부사어죠. 부사어. 따라서 수집하기라는 명사절은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문장은 생략된 문장 성분으로 주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번의 디귿 문장은 자, 명사절의 자별 수집하기라는 명사절의 이 절의 문장 성분의 역할이 관용어가 아니라 자, 부사 역할을 하고 있네요. 자, 애가 쓰면 조사 애가 쓰면 부사어죠. 자, 벌써 틀렸네요. 그리고 관용절 안긴 문장에 봅시다. 내가 책을 산까지가 관용절이에요. 내가 책을 샀습니다. 어디에서? 서점에서. 자, 뒤에 있는 서점이라는 주를 각오로 끌고 들어와서 부사어로 갖고 와야 되겠냐. 내가 책을 서점에서 샀다. 그럼 부사 생략된 건 뒤에 것 맞게 되겠습니다. 자, 내일 보겠습니다. 작년에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왔음이 분명하다. 자, 제비가 다시 돌아왔음이 음으로 끝났으니까 명사절인데요. 뒤에 조사 이가 붙어서 주격 조사 이가 붙었으므로 자, 이 명사절은 문장 성분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네요. 자, 그런데 작년에 강남 갔더니 자, 덧으로 끝나서 관용절로 지금 성립되고 있는데 작년에 강남 갔던 제비. 자, 누가 갔습니까? 여기 제비가 주어가 생략되네요. 주어 생략된 관용절 안긴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뒤에 목적어 X, 자, 주어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5번의 부사어. 자, 미음 문장 보겠습니다. 아침에 널어놓은 빨래를 비가 오기 전에 걸어야 한다. 자, 아침에 널어놓으니 지금 보니까 딱 관용절 안긴 문장이네요. 자, 빨래를 꾸미니까 아침에 널어놓았다. 뭐를? 빨래를. 자, 여기 보면 아침에 널어놓은 빨래. 여기 절로 생략된 문장은 아침에 빨래를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네. 뒤로 가 있으니까 아침에 자, 목적어 생략입니다. 자, 여기 뒤에 목적어인데 뒤에 여기 좀 가려있죠? 원래 원문에는 목적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건 지금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명사절의 문장 성분은 뭘까요? 빨래를 비가 오기 전에 건다. 비가 온다. 비가 오기. 자, 기로 끝나서 명사절인데 자, 이게 뭘 꾸밉니까? 오기가 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꾸미고 있는 전. 자, 전의 품사는 명사 체언이죠. 명사 체언을 꾸미고 있으므로 자, 체언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 뭐죠? 관용어잖아요. 따라서 그러므로 여러분들 비가 오기라는 명사절은 전이라는 단어를 꾸미는 명사를 꾸미는 자, 관용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틀려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지금 여기 선지에 명사절의 문장 성분을 쓰인 걸 보니까요 여러분들 1번에 국보였으면은 이가 붙어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자, 네 아들이 살아 있기만을 자, 기 뒤에 을이 붙어서 목적 역할을 하고 있고요. 명사절이 지금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디귿 문장. 자를 수집하기로 끝나는 절인데 뒤에 애가 붙어서 서술어 꾸미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네요. 주어, 목적어, 부사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늘 제비가 다시 돌아왔음이 이가 붙어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오기 전, 오기가 전이라는 체를 꾸미기 때문에 관용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요. 안긴 절, 명사절은 미음, 기로 끝나는데 문장 전체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 혹은 관용어 역할을 다양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안긴절 문장 성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중요한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나머지 문제가 11번과 1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 자, 앞으로 다시 올라가서 다음 문제를 확인해 1번 12번 문제로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박스 제시문이 좀 길게 느껴지고요. 지금 격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복잡한 느낌이 들고 이게 격조사에 대한 개념이 현대국어와 중세국어가 같이 이렇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지문을 먼저 읽었을 때 헷갈리기 때문에 우선 문제 유형 중에서 우리가 골라서 11, 11을 어떻게 접근할지를 한번 먼저 각을 잡고 빨리 그거를 각을 잡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가볼게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문제부터 먼저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거, 미루어 알 수 있다고 하는 건 일종의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네요. 그럼 이 문제는 선진화식을 재심과 연결시켜서 자,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재시문을 한 달씩 끊어 읽고 선지를 재시문을 끊어 읽고 하나씩 선지를 지워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선지를 문법이기 때문에 지울 수 있는 게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먼저 볼게요.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 여러분, 타동사가 뭡니까?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자동사로 쓰인 동사,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요. 부사어를 취하는 동사. 그죠? 나는 간다. 집으로 간다. 가다가 자동사 아닙니까? 먹는다. 자, 먹다 같은 동사는 밥을 먹다, 뭐 피자를 먹다 등등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까? 자, 자동사 예를 들면 가다 같은 동사는 자동사인데요. 집으로 간다, 학교로 간다, 도서관에 간다 등등등 부사를 취합니다. 자, 근데 현대국어에서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가 중세국어 동사로 쓰인다. 자, 우리가 개념을 위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거를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따져보는 것도 방법인데 아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읽어본 다음에 다시 한번 판별을 해보고 혹시 선지 2, 3, 4를 우리가 지울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왼쪽으로 옮겨볼게요. 자, 문제를 풀게 선생님이 좀 옮기겠습니다. 자, 옮겨놓고 자, 2번 볼게요. 우리는 그 의견에 찬성한다. 와, 우리는 그 의견에 찬성한다. 자, 여기서 그 의견에 찬성한다? 그 의견에 찬성한다. 필수 문장 성분의 종류는 같다? 필수 문장 성분의 종류는 자, 이게 S 주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서술어 필수 문장 성분 그 다음에 그 의견에 이건 관형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의견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필수 문장 성분은 뭡니까? 주어하고 그 다음에 부사어하고 서술어 세 가지가 있네요.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장 우리는 주어하고 필수 성분이네요. 찬성한다 서술 역시 필수 성분이 되겠고 의견의 목적어 필수 성분입니다. 자, 그는 관형어니까 필수 성분은 아니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필수 성분은 주, 부, 수리고 앞에 건 뒤에 거는 주, 목, 수리이기 때문에 필수 분야 성분 성류는 같지 않고 다릅니다. 뭐 쉽게 이거는 앞에 제시문의 개념을 연관시킬 필요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 문법 개념 지식으로 선지 2번을 지울 수가 있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현대국어에서 부끄러워하다는 목적어 대신 현대국어에서 부끄러워하다? 자, 예컨대 나는 성적을 부끄러워한다. 예컨대 이렇게 부끄럽다고 하는 단어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목적어를 취하는 단어 맞죠? 목적어를 취하는 단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목적어, 성적을 같은 목적어 대신 애를 결합시킨 명사구. 제가 명사구가 조금 어려운데 명사구란 말은 예컨대 나의 모자를 샀다. 이런 식으로 자, 모자인데 앞에 나이가 붙어서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죠.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명사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명사구라고 합니다. 자, 두 개의 단어 이상이 결합한 걸 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이제 명사구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네요. 자, 선생님 지나가는 하는 기간 설명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성적을 부끄러워하다 같은 목적어, 성적을 같은 목적어 대신에 성적에 부끄러워하다? 이런 부끄러워하다가 성적에 부끄러워하다 같이 애를 붙여서 문장을 나의 성적을 부끄러워하다 대신 나의 성적에 부끄러워하다? 이렇게 문장을 바꾸어 볼 수 있습니까?
그럼 애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부끄럽다는 그 형용사, 아니, 부끄러워하다 동사의 목적어 대신에 부사어를 사용하는 애를 갖다 붙일 수 있습니까? 어색하죠? 취할 수 없습니다. 어색합니다. 따라서 3번도 뭔가 좀 이상하다, 틀렸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제시문을 가서 따져보지 않고도 굳이 3번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4번 볼게요. 현대국어에서 따르다와 거스르다는 모두 태도동사. 그죠? 누구를 따르다, 무엇을 거스르다, 태도동사 맞습니다. 그런데 자, 애가 을로 교체됐을 때 의미가 같은지를 판단해 보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런데 을을 집어넣어 봅시다. 나는 내 친구의 뜻을 따르다. 자, 보통은 을을 쓰이죠. 난 친구의 뜻을 따라서 이번 주에 영화를 보기로 했다. 자, 을을 쓰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네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다가 애로 바꿔볼게요. 난 친구의 뜻에 따라서 영화를 보기로 했다. 애로 바꿀 수 있네요. 자, 문장 의미가 동일합니다. 어떤 경우는 따르다의 경우는 의미가 동일하네요. 그럼 얘는 OK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판단하면 되죠. 이럴 때 사례가 두 개일 때에는 우선 하나씩만 판단합니다. 두 번째, 거스르다. 나는 엄마의 뜻을 거슬렀다. 이번 여름방학 때 독서실 가서 공부하려다 엄마의 뜻을 거슬렀다. 자, 보통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이네요. 자, 근데 엄마의 뜻에 거스르다? 그냥 보통은 현대국어에서 뭐 거스르다는 이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태도동사인데 이거를 애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엄마의 뜻에 거스렀다? 나는 엄마의 뜻에 거슬렀다. 어색하죠? 자, 이것은 뭔가 조금 쓰이지 않는 용법입니다. 그러면 거스르는 애가 문제가 되겠네요. 따라서 4번도 일단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선생님 팁 하나 줄게요. 중요한 팁입니다. 이런 선지에서요, 어떤 개념의 사례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 따르다 한 개 나왔지 않습니까? 두 번째 거스르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례가 두 개 나온 경우는요, 이 두 개의 사례 중에 한 개는 삐꾸일 경우가 많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의 선지의 개념을 쭉 설명하는데, 거기에 사례를 두 개 붙였을 때, 특히 두 번째 사례는 아닐 경우가 굉장히 높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은 뒤에 게 삐꾸나 짝퉁인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를 찍어야 한다면 자, 그러니까 4번의 선지의 사례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선지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는 군대에 가지 않는다 해서 군대에 가다라고 하는 건 자, 지향점의 의미가 없습니까? 군대에 간다, 가지 않는다? 지향점은 영어로 영어 TO를, 뭐뭐를 향해서를 가리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지향점 의미가 없습니까? 있네요. 이거 이상하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의미가 있고요. 군대 대신에 군대를 교체해도 비문입니까? 교체해도 가능하죠. 이건 뭐 너무 쉽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요. 2, 3, 4, 5는 위에 제시문의 개념을 연결시키지 않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적인 기본 상식이나 판단력만으로 물론 웬만큼 개념이 조금 들어있어야 되겠죠. 문장 성분이라든가 필수 문장 성분이라든가 뭐 타동사라든가 목적어라든가 뭐 지향점의 의미 같은 자 비문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개념의 기본 가닥이 없는 친구들이 이건 어차피 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나 좀 정리된 친구들은 꼭 제시문을 안 가도 선지 안에서도 충분히 OX 표시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개를 확실히 지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될 가능성이 많대요. 2, 3, 4가 틀렸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들, 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 올라와서 한번 타동사와 자동사, 현대에서 타동사가 중세 때는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문장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이걸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문단을 보면 다 이게 현대 국어의 현상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하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문단 볼게요. 자, 철수가 학교에 다닌다. 이 부사격 조사입니다. 를 목적격 학교를로 바꿔도 철수가 학교를 다녀? 자, 애를 늘로 바꿔도 문제가 없네요. 자, 애는 부사격, 르는 목적격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문장의 의미는 동일하네요. 다니다, 가다, 오다처럼 주체 이동과 자, 이동동사 다니다, 그죠? 가다, 오다. 자, 이동동사의 경우에는 애와 르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성분의 격이 바뀌네요. 자, 문장 성분의 격이 부사격에서 자, 목적격과 부사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격이 바뀌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격 교체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일문단의 주제가 되겠네. 격 교체 현상. 부사격에서 목적격으로 애를 눌러 바꾸는 거.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러한 현상은,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랐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다. 자, 지금 뜻을 이 보듯이 따르다, 찬성하다 같은 특정한 말이나 의견 등의 주체의 태도를 표현한 일부, 자, 태도동사. 자, 이동동사 말고 태도동사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무엇이? 격교체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격교체 현상이, 자, 따르다, 찬성하다 같은 태도동사, 또 가다, 오다 같은 이동동사에서 현대국어에서는 애와 을을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동사들이 자동사로 쓰이든, 즉 부사어를 끼고서 뭐뭐에 가다, 뭐뭐를 가다, 부사어를 끼고 쓰이든, 타동사, 즉 목적어를 학교를 가다, 도서관을 가다, 목적어를 끼고 쓰이든 간에 문장의 의미는 동일하지만, 자, 근데 이때 자, 자동사로 쓰일 때 애가 결합된 명사구가 생략되면 그 문장은 비문됩니다. 자, 그런데 자,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다. 자, 아버지의 뜻을 여기서 이 아버지의 뜻이 명사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명사구인데요.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르다. 자, 뜻으로 바꿨을 때 아버지의 뜻, 이게 명사구 아닙니까? 자, 이때 애가 결합된 명사구가 생략되면 문장은 나는 따르다. 나는 찬성한다. 당연히 이 명사구가 생략되면 문장이 비문이 되는 거 뭐 너무 쉬운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문단 읽어봤는데 아직은 여기 선지 1번의 내용이 아직 안 나왔네요. 지금 현대국어만 나왔고요. 중세국어는 아직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1번은 판별할 수 없는 거죠. 자, 중세국어를 가서 2문단 읽어봐야지 이 11번 선지 1번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세국어 넘어갔습니다. 중세국어에서 격구체는 현대국어에서 격구체 가능한 동사들은 물론 현대국어와 똑같이 동사 예컨대 아까 나왔던 가다 오다 따르다 같은 자 그러니까 중세국어에서도 가다 오다 같은 이동동사나 혹은 그러니까 따르다 찬성하다 같은 태도동사 이런 동사들은 물론 그 외의 동사들이 더 추가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자, 어떤 것들이 추가되고 있을까? 분명히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대국어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다. 자, 거스르다? 태도동사네요. 태도동사. 거스르다. 자, 아까 나왔던 태도동사가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문장에 뜻에 거스르다. 자, 뜻에 거스르다. 여러분 현대국어에서는 뜻을 자 목적으로만 쓰이는데 중세 때에는 뜻으로 부사어로도 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현대국어에서는 목적어로만 쓰인 즉 타동사로만 쓰이는데 거스르다가 나는 누구의 뜻을 거슬렀다. 엄마의 뜻을 거슬렀다. 뭐 친구의 뜻을 거슬렀다. 친구의 뜻에 거스르다.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다. 어색하지 않습니까? 자, 거스르다는요. 그러므로 현대국어에서는 을만 쓰이고 애는 쓰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중세국어 가보니까 이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자 부사어로 쓰이는 자동사로 쓸 알 수 있네요. 그죠? 자, 이를 통해 태도동사 중현대국어에서는 타동사로만 쓰였던 것이 중세 때에는 격고체가 가능해서 쓰였다.
그죠? 자, 여기 나왔네요. 현대국어에서는 타동사만 쓰이는 것들이 중세국어 때는 에로의 뜻에처럼 뜻에 거스르다 같이 격교체가 가능했다는 걸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봅시다. 선지 1번. 현대국어에 타동사 쓰이는 동사가 중세국어 형용사 쓰이는 경우가 있었다. 바로 거스르다 같은 경우가 되겠네요. 금방 나왔습니다. 자, 1번이 정답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 자, 선지 1번 아까 체크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타동사와 자동사를 우리가 체크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시문 읽을 때 이걸 기억해 두고 있으면요, 제시문 읽을 때 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게 1번이 어디 여기에 연결되는구나 해서 11번 정답 1번을 확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뒷부분을 아직 더 읽지 말고 12번을 먼저 가보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먼저 볼게요. 자, 이제 또 오른쪽으로 또 옮겨봐야 되겠네요, 선생님이. 자, 좀 옮겨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12번 볼게요. 다시 넘어갔네. 위키를 바탕으로 보기에 중세 국어의 예문에 대해 탐구하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예문에 대한 탐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문을 더 뒤져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선지와 이 보기 사례를 검토하면서 선지를 검토하면 답이 삐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최대한 한번 선지를 지어보는 게 좀 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되겠죠. 자, 우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자, 가엽이 여기다가 해석되어 있네요. 가엽이 사람 이름이네요. 동력이 오더니 이때 동력 다음에 연음되어서 기억이 뒤로 넘어가 있고 조사는 의가 들어있네요. 의. 자, 의가 에서라고 써있네요. 그럼 에서는 영어로 바꾸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영어로 from이 되겠네요. 그럼 from은 어떤 뜻입니까? 뭐뭐로부터. 이건 우리가 보통 이거는 우리가 출발점이라고 어디에서 온다. 출발점이죠. 출발점을 가리키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개념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동력으로 우리가 보통 CF 여기 자, 으로 같은 경우는 동력으로 가다 뭐뭐 가다 해서 으로는 우리가 부사격 조사이긴 한데 뭐뭐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출발점의 반대인 영어로는 to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걸 지향점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알아두고 있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볼게요. 출발점 부사격 뭐뭐에서 뭐뭐로부터 뭐뭐으로 지향점 부사격 조사입니다. 자, 여기서 선지 1번을 판단해 볼게요. 기억은 이동 동생이 오다가 쓰였 맞네요. 동력의 의가 출발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얘기했죠. 뭐에서 이거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발점이랑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서니까 알 수 있는 거죠. 동력을로 교체하면 자. 동력을로 교체해 볼까요? 중세국어에서 가엽이 동력을 온다. 자, 동력을 오다. 동력을 오다 하면 동력으로 하면 문장의 의미가 을로 교체하면 출발점이 아니라 지향점으로 바뀌겠네요. 그래서 문장의 의미는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 1번 우리가 쉽게 오케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1번은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벌써 하나 제시문 안 가고도 기억 하나 지웠네요. 자, 니은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니은은요, 자, 진실의 교의 억이 얻은 현대형. 진실한으로 바꿀 수 있고요. 교애가 중요한데 일단 가르치 교자 아닙니까? 이 애가 조사인데요. 이 애를 현대국어의 을로 바뀌어놨네요. 어기다. 자, 뜻을 어기다, 약속을 어기다 할 때 현대국에서 어기다는 목적어를 취하는 현대국에서 이 어기다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세국어 때에는 애로 격교체가 되어 있네요. 부사어로. 이 애로 격교체 부사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격교체가 되어 있네요. 니은 보겠습니다. 자, 니은은 현대국어의 어기다가 애와 을의 격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현대국에서는 목적어 을만 쓰이고 약속에 어기다, 약속을 어기다 목적어는 쓸 수 있지만 약속 애로 격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분석은 일단 앞부분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교애가
대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가르침에 대해 어기다. 맞네요. 가르침 어기는데 교애가 부사격 조사이긴 한데 지향점이 아니라 가르침의 현대국의 가르침 현대국에서 애가 을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걸 볼 때 대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맞네요. 그 애를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교체해도 의미가 같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게 뭔가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방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선지의 특성은요, 보면 선지의 구성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냐면 각각의 선지에 오다, 어기다, 디귿도 보면 즐기다, 닐 보면요 여기다, 5번 보면요 다른 식의 이렇게 각각의 사례가 하나씩 찍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지의 사례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이 사례 플러스 여기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 뒤에는 개념이네요. 자, 뒤에 개념, 사례와 개념, 사례와 개념, 사례와 개념, 사례와 개념. 마찬가지 5번도 사례와 개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으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사례에 대한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이 사례들이요. 여러분 이 사례들이 다 제시문에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지의 사례는 어디에서? 제시문에서 반드시 언급된다. 따라서 선지 사례에 대한 판단의 OX가 어려울 때에는 이 사례를 그대로 갖고 와서 어기다가 어디 있을까? 제시문에 어디 있지? 쥐기다가 제시문에 어디 있지? 여기다 제시문에 어디 있지를 뒤져보면 선지 판단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니은에 한번 우리가 아까 OX사인이 났지만, O가 나왔지만 니은에 어기다가 어디 있는지 제시문에 가보겠습니다. 앞에 페이지 가볼게요. 어기다. 여러분 어기다가 어디쯤 나와 있을까요? 자, 어기다. 어기다는요. 여기다 있네요. 자, 여기 이문단에 아까 어기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기다가 현대국어에서는 타동사로만 쓰였는데 이것이 중세국어에서는 거슬다 마찬가지 양사. 이때 마찬가지가 뭘까요? 거슬다는 그 어기다가 거슬다 마찬가지. 거슬다는 보니까 격교체가 가능했다 나와 있네요. 격교체가 가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애가 대상에 관한 정서로 표현되고 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따라서 어기다 역시 격기체가 가능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대상이란 말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 동사들이 현대국어에서 행위의 대상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통수로만 쓰이고 있고, 자, 이렇게 중세국어에서도 대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을을이 현대국어를 쓰는 대상의 의미로 밥을 먹다, 뭐 학교를 가다 같이 목적어 학교를 가다 할 때 이 학교를의 르이 대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자, 을과 를 같은 목적격 조사 대신에 애가 쓰여도 그것이 대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거죠. 학교에 가다. 학교에는 그죠? 가다라는 동사의 대상의 의미가 지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뒤에 선지 뒷페이지 가볼게요. 자, 선지 2번에 학교애가 대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분석은 맞는 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자, 디귿 가볼게요. 보살법을 마삼에 즐기디 아니하거늘. 자, 현대어 보살법을 마음에 즐기지 아니하다. 여러분, 즐기다라는 현대국어에는 애라고 하는, 자, 보살법을 마음에 즐기다. 자, 우리가 그 노래를 즐기다, 뭐 탁구를 즐기다, 축구를 즐기다, 노래를 즐기다. 보통 현대국어에 즐기다는 동사는요, 보살법이란 목적격 조사. 자, 이건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임을 알 수 있네요.
보살법을 즐기다. 목적어 취한 타동사입니다. 즐기다가. 자,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보살법을 애로 교체할 경우, 보살법에 즐기다? 우리가 노래에 즐기다? 탁구에 즐기다? 축구에 즐기다? 이렇게 애로 고치면 어떻습니까? 비문이죠? 맞는 분석이네요. 자, 그런데 즐기다가 보살법이라는 대상에 대한 정서. 자, 맞죠? 정서나 심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맞습니다. 즐기다가 보살법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심리, 즐기다 그만큼 즐겁다는 정서나 심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보살법 애로 교체할 수 있다. 자, 현대국어에서는 비문이지만 중세국어 때에는 즐기다를, 자, 목적어 무엇을 대신에 애로 고칠 수 있냐는 거죠. 자, 한번 확인해 볼까? 보세요. 자, 보살법 애로 고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대략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헷갈려면 즐기다라는 이 사례를 갖고 와서 이 사례가 제시문에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서 또 한번 볼게요. 사례 탐구, 제시문 찾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즐기다가 어디쯤 들어있을까? 여기 있네요. 즐기다 같은 대상에 대한 정서나 심리를 표현하는 동사, 너기다 같은 사동사는 격교체 현상이 나타났다. 자, 격교체가 가능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에 즐기다가 가능했단 말이 나오기 때문에 선지 3번은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제시문에서 찾으면 쉽게 연결되겠네요. 3번도 오케이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니을이네. 이 교한 약을 교티 못한 너기니라. 이 좋은 약을 좋지 못하다. 자, 현대국어에서 약을은 좋지 좋다. 좋지 못하다고 여기다. 자, 여러분, 여기다라는 동사가, 자, 나는 현대국어에서 나는 도둑을 좋지 않게 여긴다. 여기다는 무엇을 뭐뭐하게 여기다, 무엇을 뭐뭐으로 여기다 해서 반드시 여기다는 현대국어에서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입니다.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이고요. 뭐 도둑을 나쁜 놈으로 여기다 등등등 이렇게 목적어도 취하고 뭐뭐으로 여기다 해서 부사어도 역시 필수 성분으로 취하고 있는 동사이죠. 여기다는 무엇을 여기다, 무엇을 뭐뭐하게 여기다 같은 방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목적어와 부사어를 취하는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대국어에서 타동사가 쓰임 맞죠? 자, 이때 무엇을, 자, 을 대신에 격교체해서 애로 고칠 수 없는 거죠. 도둑을 좋지 않게 여기다. 도둑에 좋지 않게 여기다. 을을 애로 바꿔보니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타동사로만 쓰이는 건 맞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약을 대신, 자, 목적격 조사 을 대신에 뭐뭐에 대하여로 교체했습니다. 자, 뭐뭐에 대하여로 교체를 했네요. 자, 이 투여한 약에 대하여 좋지 못하 여기더라. 뭐뭐에 대하여 교체하면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나는 도둑을 좋지 않게 여겼다. 나는 도둑에 대하여 좋지 않게 여긴다. 현대국어에서도 그런 문장을 쓰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긴다.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 좋지 않게 여긴다. 자, 뭐뭐에 대해로 고쳐도 문장의 의미가 통합니다. 현대국어에도 통하고요. 당연히 중세국어 때도 통하겠죠? 좋지 않으면 호응하지 않는다. 호응하네요. 여기다가 격교체가 가능한지를 좀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앞에 똑같은 방식으로 제시문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다는요, 여기 보면 사례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다. 자, 이 사례가 어디 나와 있을까요? 찾아봅시다. 쿡쿡쿡 뒤져볼게요. 여기 있네, 마지막. 여기다. 같은 사유동사 나와 있네요. 마지막에
여기다 역시 격규체가 가능하다고 이미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격 을을 부사격 자 에로 고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비문이 아니라 문장, 정식 문장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여기 어떻습니까? 자, 문제 선지 4번에 호응하지 않는다. 호응합니다. 교체합니까? 교체합니다. 비문이 아니라 정식 문장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네요.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나네요. 자, 답은 이미 나와서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지금 개념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선지 5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니은에서 교에는 문장 성분에서 필수 부사가 쓰였다. 이거부터 확인해 볼게요. 니은에서 교에 진실한 가르침을 어기다. 여러분들 어기다가 서술어인데 자, 이게 일종의 부사격 애가 쓰였지만 무엇을 어기다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필수 부사로 쓰인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냥 문장 성분에서 없으면 이 필수 부사라는 얘기는 이 부사가 없으면 문장의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필수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거를 넣다 빼보다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진실 어기다. 자, 교회를 빼버린 문장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 부사가 맞습니다. 앞부분 맞고요. 반면 디귿에서 마사매는 필수 부사로 쓰이지 않고 있다. 자, 디귿에서 마사매를 필수 부사어가 아니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마사매를 빼도 필수 부사가 아니고 우리가 수의적 부사라고 하죠. 필수 부사의 반대 개념은 수의적 부사 이렇게 적어두세요. 없어도 되는 부사입니다. 명칭을 수의적 부사, 줄여서 수부라고 하죠. 자, 없어도 되는 부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빼서 문장에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빼도 성립하면 그 문장 성분은 필수 성분이 아니입니다. 그러므로 마사매를 필수 부사가 아니라고 X으로 빼볼게요. 올라갑시다. 니은 가서 보살법을 마사매 즐기지 않는 자, 마사매를 빼볼게요. 보살법을 즐기디 아니하거늘. 자, 마사매 빼봅시다. 현대역에서 보살법을 지키지 않는다. 문장 의미가 통하네요. 그러면 마사매는 없어도 되겠네요. 따라서 마사매는 필수 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맞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필수 부사어, 수의적 부사 개념이 정의 안 된 친구들은 그 문장 성분을 넣다, 빼고, 넣어보고 문장 의미가 통하는지, 빼보고 문장 의미가 통하는지를 판단해 보면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약한 친구들은 자, 서술어의 자릿수 3개에서 자, 필수 부사 개념 한 번 더 정리를 꼭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그걸 정리할 시간이 없으므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한 뒤에 12번이 좀 복잡한데요. 이 문제도 결국은 제시문을 읽어나가면서 치울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오히려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건 틀림없습니다만은 자, 기본 개념과 지식이 좀 있는 친구들은 선지를 지우기가 쉽다는 거죠. 자, 선지 4번은 좋지 못하고 호응한다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선지 4번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려서도 자, 꼭 개념 정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마치고 자, 인사할 시간이네요. 자, 여러분 자, 또 한번 수능 국어 문법 실전 풀이법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이 순서에 대해서 자, 개념 정리를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개념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계속 괴롭힘을 당할 것이고 1, 2등급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선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